은지는요? 은지도 공범입니다. 대학 때부터 민수와 함께 부잣집 남자들을 노렸어요. 준혁 씨는 최대어였던 거죠. 낙태 수술 기록이 7번, 성병 치료 기록도 다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낙태가 4번이 아니라 7번이라고요? 네. 사실 7번이라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직전까지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러 명과 동시에 즐기기도 하는 등 문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가 확실히 민수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탐정들이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최은지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가 실제 아드님의 아이를 임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임신 사실을 안 그 다음 주에 바로 낙태를. 박순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이 최은지 이 찢어 죽일 년이 감히 내 손자를 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박순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게 만들 거다. 반드시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꼴을 보고야 말 거야. 결혼 3년 차 유나는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죠. 아이를 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수의사였던 유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동물병원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박준혁, 3대째 이어온 재벌가의 외아들이자 국내 최대 동물병원 체인의 CEO였죠. 유나 씨,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첫 만남에서 준혁이 건넨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고 있던 신입 수의사에게 그의 칭찬은 마법 같았어요. 1년간의 달콤한 연애 끝에 호텔 전체를 빌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죠. 유나의 시어머니인 박순자는 며느리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빨리 손자 낳아줘야지. 3대 독자 대를 이어야 하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날로 깊어졌죠.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기면 어떡하니?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그 말에 유나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준혁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돌아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죠. 그의 등이 점점 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검사 받아볼까요? 어느 날 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유나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낮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무정자증이래.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의 차가운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정자가 하나도 없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고 유나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시댁에 이 소식을 전하자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가끔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집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몸이 나른했죠. 평소와 달리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결과는 2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봐도 선명한 2줄이었어요.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죠. 병원에 달려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놀랍네요. 아이가 4명이에요. 이란성 넷쌍둥이입니다.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예요. 유나는 진료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것도 4배나 큰 기적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준혁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임신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임신이에요. 그것도 내 쌍둥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4개의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든 손이 떨렸어요. 내가 무정자증인데 자기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해?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가. 그럴 리가 없잖아! 준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벌써 3군데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아서 검사지가 바뀌진 않았나? 기계 오류는 아닌가? 몇 번이고 확인했어! 준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의심과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대체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은 누구 아이야? 지금까지 날 속였어! 내가 집에 없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났냐고! 순간 유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당신 아이예요. 나는 떳떳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혁의 눈에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와 시아버지 박동철, 심지어 준혁의 고모와 삼촌들까지 모두 모였죠. 거실은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순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3년간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내 쌍둥이 임신이라니. 그것도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검사 결과가 확실한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유나의 귀를 찔렀습니다. 모두가 유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체 누구 아이냐?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준혁 오빠 아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다른 남자는 쳐다본 적도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거짓말! 짝! 순자가 유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매서운 손바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더러운 년 우리 집안에서 바람을 피웠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내 쌍둥이라니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유나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척들은 더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나가! 순자가 유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어요. 혼수품도 다 가져가. 더러운 것들 우리 집안에 두고 갈 것도 없어. 친척들이 유나의 짐을 마구 밖으로 던져댔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신혼 때 받은 선물들까지 모두 현관 앞에 뒹굴었죠.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취급했습니다. 준혁아, 제발. 유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더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믿어줘요. 이 아이들은 정말 당신 아이예요. DNA 검사라도 해봐요. 제발.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나에게는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겨울밤, 유나는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것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짐가방 하나만 겨우 챙겨 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뱃속에 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들아, 괜찮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자. 유나는 뱃속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아이들을 위해 울음을 참았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간의 꿈 같던 결혼 생활도 그 불빛처럼 사라져갔어요. 정말 끝인 걸까? 이게 꿈이면 좋겠다. 유나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들이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키워줄게. 약속해. 그 밤 서울역에서 평창행 기차를 기다리며 유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으로 끝난 사랑이었지만 네 개의 새로운 생명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유나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성 네 쌍둥이를 출산하던 날 유나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진통이 몰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준혁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분만실의 차가운 형광등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간호사의 말에 유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시우였어요. 이어서 둘째 시연, 셋째 시준, 막내 시은이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완벽한 일란성 네 쌍둥이였죠. 네 아이 모두 크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란성 네 쌍둥이는 의학 논문에 실릴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는 내 아이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엄마가 내 배로 사랑해줄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5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시우는 든든한 장남이 되었어요. 겨우 5살인데도 늘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를 걱정했죠. 엄마, 무거운 건 제가 들어요. 엄마는 쉬세요. 작은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려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시연이는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딸이었어요. 자기와 동갑인 동생들이었지만 살뜰하게 챙겼어요. 밥도 먹여주며 작은 엄마 역할을 했죠. 시윤아, 입 벌려. 아, 잘했어. 시준이는 아빠를 닮아 밝고 활발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장난으로 웃음을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 제가 개구리 흉내 낼게요. 개굴개굴. 지은이는 막내답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나 예리한 질문을 던지곤 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유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부모를 정확히 반으로 닮았어요. 시우와 시준이는 준혁을 판박이처럼 닮았고 시연이와 시은이는 유나를 그대로 빼닮았죠. 특히 시우의 옆모습을 볼 때면 준혁이 옆에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유나는 평창에서 유일한 대동물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소나 돼지, 닭은 물론이고 양과 염소까지 모든 가축을 치료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농장 저 농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소가 살았어요. 정말 은인이십니다. 윤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 농장은 망했을 거예요. 농민들은 유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올 정도였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은지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어요. 국내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빌렸고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죠. 은지는 수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두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민수라는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민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준혁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었죠. 허니문 베이비예요. 신혼여행에서 생긴 아이라니 정말 축복받았죠? 은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드디어 손자를 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정말 고맙구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주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아들 재현이는 준혁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눈매,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모든 게 달랐죠. 오히려 가끔 집에 드나드는 은지의 사촌 오빠라는 민수와 더 닮아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3대 재벌가의 며느리로 50년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음모와 거짓을 봐온 그녀의 눈은 예리했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박순자는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의 행동도 점점 수상해졌어요. 전화가 오면 황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외출할 때마다 핑계가 많았죠. 쇼핑 다녀올게요. 어머니.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나가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쇼핑했다면서 봉투는 별로 들고 오지 않았고, 모임이 있었다면서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 직감이 틀린 적은 없으니까. 그녀는 비밀리에 최고의 친자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손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준혁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챙겼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하신 샘플 검사 결과입니다. 친모는 확실하지만 친부는 박준혁 씨가 아닙니다.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박순자의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못된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우롱하다니. 박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50년 재벌가 안주인 경력이 있는 그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완벽하게 끝을 봐야지. 박순자는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 회사를 찾았습니다. 억대의 수임료도 아깝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조사해 주세요. 첫째, 5년 전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유나의 현재 상황과 그날 사건의 진사. 둘째, 현재 며느리 은지의 모든 과거와 현재 행적. 탐정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정보망을 총동원했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5년 전 준혁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검사실 직원이 거액을 받고 정상인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이죠. 그럼 유나가 임신한 게 가능했다는 거네. 정말로 우리 준혁이의 아이들이었구나. 박순자는 보고서를 읽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은지의 과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술집 알바를 전전했고 꽤나 이름난 에이스로 유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르란한 생활을 즐겼으며 낙태 수술만 4번을 받았죠. 심지어 한 번은 스폰을 받으며 자신의 할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동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민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은지와 민수는 대학 때부터 연인이었고 지금까지도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관계는 계속되었죠.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생생했습니다. 호텔 출입하는 모습, 민수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더 역겨운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이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박순자는 치를 떨었어요. 준혁 그 바보는 아직도 전 와이프 생각해. 잠꼬대로 유나야 하고 불러. 정말 재수없어 죽겠어. 그래도 돈은 잘 벌어다 주니까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얼마나 모았어. 자기가 주는 돈 이리저리 돌리면서 세탁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먹지는 못했어. 그래도 벌써 70억은 빼돌렸다고. 지금도 해외 계좌로 조금씩 옮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박순자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찻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민수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과 삼범의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여러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전문 사기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자신과 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소개시켜주며 돈을 받아온 인간, 쓰레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도 그의 작품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은지와 민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혁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조직적 범죄예요.
탐정의 보고를 듣고 박순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속아서 진짜 며느리를 내쫓았구나. 그때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강원도 평창에서 구제역 방역에 성공한 수의사와 내 쌍둥이 자녀들입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찾으시는 아이들 맞습니까? 박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호와 시준이는 어린 시절 준혁의 사진과 똑같았어요. 같은 이마,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시연이와 시은이는 유나를 그대로 복사한 듯 했습니다. 특히 시연이의 똑똑한 눈빛은 젊은 시절 유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내 진짜 손자들이구나. 내가 쫓아낸. 박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으로 50년, 단 한 번도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탐정이 유나의 지난 5년을 조사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네 쌍둥이를 낳고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이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새벽에도 왕진을 나갔고 기저귀를 살 돈이 없어 천 기저귀를 빨았었죠.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준혁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줬어요.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박순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3대 재벌가의 안주인답게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복수와 사과를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겠어. 은지와 민수는 철저히 응징하고 유나와 아이들은 정당한 자리로 돌려놓겠어. 박순자는 최고의 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3명, 민사 전문 변호사 2명, 형사 전문 변호사 2명으로 드림팀을 만들었죠. 회계사와 세무사도 동원했습니다. 은지가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고 탈세 혐의까지 찾아내기 위해서였어요. 동시에 언론사와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어. 완벽하게 끝을 볼 거야. 박순자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한편 준혁은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자꾸 외출을 하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방으로 가는 모습이 수상했죠. 어디 다녀왔어?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봄 신상품이 나왔대요. 은지의 대답은 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백은 별로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어요. 준혁은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꿈에 나타났어요. 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기뻐하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했죠. 정말 내 아이들이었을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재현이를 볼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선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상하다. 왜 내 아들인데 이렇게 남봤지? 준혁의 의심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수집, 법적 대응팀 구성, 언론 계획까지 완벽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짜 며느리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가짜 며느리, 아니, 더러운 사기꾼 연놈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망쳐버린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는 것. 박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둘의 숨이 붙어 있는 한 평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분노로 날카로워졌던 순자의 표정이 우중충한 장만 아래 그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유나야, 이 못난 시애미가 이제 너를 데리러 간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당한 자리로 돌아오게 해줄게. 박순자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강원도 평창으로 가는 차를 준비해. 그리고 준혁이에게도 함께 간다고 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 곧 올 것이었어요. 평창의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재앙 같은 봄이었죠.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소가 이상해요. 김씨 농장주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말로만 듣던 그 병의 증상 같았거든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동물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농장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 한 마리가 입 주변에 물집이 잔뜩 생긴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구제역이다. 유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축산 농가에 있어 구제역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퍼지면 지역 전체의 가축을 살처분해야 했거든요. 김 사장님, 당장 이 소를 격리시켜야 해요. 다른 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유나는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농장은 끝난 거예요? 300마리나 되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으니까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농민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정말 구제역이에요? 우리 농장은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수십 명의 농민들이 유나를 둘러싸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빨리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일단 반경 500m 내의 모든 가축을 검사하겠습니다. 유나는 24시간 불철주야로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채 이 농장 저 농장을 돌며 의심 가축들을 일일이 검사했어요. 내 쌍둥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밥은 꼭 드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아이들을 이모네 집에 맡기고 나온 유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어요. 3일 동안 유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나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했어요. 더 이상 감염된 가축이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견된 김동진 수의사가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 중에 이렇게 빠르게 구제역을 차단한 건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농민들은 유나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우리를 살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유나는 방역복을 벗고
네 쌍둥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그 사진은 곧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제역 차단한 영웅 엄마와 내 쌍둥이. 기사는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단한 엄마네요. 내 쌍둥이 키우면서 마을도 구하고. 천사가 따로 없네.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아들 둘이 어디서 본 얼굴 같아요. 설마 재벌가 그 사람 아니야? 댓글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박가 저택에서는 박순자가 탐정팀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민수의 불륜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탐정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사진만 500장이 넘었습니다. 호텔 CCTV, 차량 블랙박스, 심지어 드론으로 찍은 항공사진까지 있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체로 키스하는 장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통화 녹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그 바보는 야근이래. 좋네. 오늘 밤은 우리 것이구나. 돈은 얼마나 더 빼냈어? 이번 달에만 10억. 스위스 계좌로 바로 송금했어. 역시 내 여자야. 박준혁 그 멍청이는 꿈에도 모르겠지. 박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과거였습니다. 민수는 국제 사기단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자들을 노렸어요.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더 끔찍한 건 자기와 관계했던 여성들의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박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자신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게 역겨웠어요. 은지는요? 은지도 공범입니다. 대학 때부터 민수와 함께 부잣집 남자들을 노렸어요. 준혁 씨는 최대어였던 거죠. 낙태 수술 기록이 7번, 성병 치료 기록도 다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낙태가 4번이 아니라 7번이라고요? 네. 사실 7번이라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직전까지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러 명과 동시에 즐기기도 하는 등 문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가 확실히 민수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탐정들이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최은지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가 실제 아드님의 아이를 임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임신 사실을 안 그 다음 주에 바로 낙태를. 박순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이 최은지, 이 찢어 죽일 년이 감히 내 손자를, 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박순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게 만들 거다! 반드시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꼴을 보고야 말 거야! 박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을 유지해야 했어요. 어느새 손톱이 깊이 파고든 손바닥에서는 피가 줄줄 새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너무 뜨거워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가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다행히 순자가 미쳐버리기 직전 탐정이 가져온 또 다른 소식이 그녀의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주었어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탐정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유나와 내 쌍둥이의 기사였어요. 박순자는 확대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자신의 친손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때 기사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 박준혁이랑 너무 닮았는데 맞아요. 특히 큰아들은 복사판이에요. 5년 전에 재벌가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니에요. 내 쌍둥이라니?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네. 네티즌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아침 평창으로 간다. 준혁이도 데려가고 은지는요? 내일 밤 체포될 거야. 내가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넣었으니까. 박순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은지와 민수가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는 동안 경찰이 들이닥치도록 시간까지 계산해 둔 그녀였어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기시켜. 현장을 생생하게 찍어서 전 국민이 그 두 연놈들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도록. 50년 재벌가 안주인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완벽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박순자는 준혁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할 곳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진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준혁은 잠이 확 깼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5년 전 우리가 쫓아낸 유나가 내 친자식 넷을 낳아 키우고 있어. 반대로 지금 내 옆에서 자는 여자는 사기꾼이고.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증거가 있어. 박순자는 준혁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 증거, 은지의 불륜 사진, 그리고 내 쌍둥이들의 사진까지.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충격,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우리가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택한 거야. 이제 바로잡아야지. 준혁은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우와 시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내가 내 아이들을 버렸구나. 유나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일단 가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지. 모자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5년간의 오해와 거짓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는 은지와 민수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후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디데이는 오늘이었어요. 5년간 쌓인 분노와 후회, 죄책감을 모두 청산할 날이었죠. 새벽 5시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는 검은색 세단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박순자와 준혁이 타고 있었어요. 준혁은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정말 유나가 제 아이들을 낳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DNA 검사까지 다 마쳤어. 99.9% 내 아이들이 맞아.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쌍둥이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죄 없는 아내를 쫓아내고 제 아이들을 버렸다니. 평창의 작은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유나는 이미 일어나 새끼 돼지들의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5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모습에 유나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주사기가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자는 유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유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국 재벌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3대 재벌가의 안주인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유나는 깜짝 놀라 순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았어. 5년 전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도, 은지와 민수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준혁이의 아이들을 낳았구나. 내가 진짜 손자들을 내쫓았어. 유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때 내 쌍둥이들이 병원 뒤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시우가 낯선 어른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동생들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누구세요? 박순자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우와 시주는 준혁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한 듯 했어요. 똑같은 이마, 똑같은 눈썹,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닮았죠. 시연과 시은은 유나의 미니어처 같았습니다. 특히 시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은 사진첩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 유나와 판박이었어요. 내 손자들, 내 손녀들. 박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뒷걸음질 쳤어요. 준혁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 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닮았거든요. 유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분들은 할머니와 아빠야. 진짜 아빠예요? 막내 시은이가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순수한 질문에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시우가 동생들을 돌아보더니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우는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를 다시는 울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를 울리지 않을게. 박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원래 내 자리를 찾아야 할 시간이야. 더러운 수작으로 내 자리를 빼앗은 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5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죠. 좋아요, 어머니. 하지만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어. 박순자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시작해.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 한편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는 은지와 민수가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은지가 실크 가운만 걸친 채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박준혁, 그 병신 같은 놈의 재산 70%를 내 명의로 돌렸어. 나머지 30%도 조만간 처리할 거야. 역시 내 여자야. 5년이나 그 바보랑 살면서 연기한 보람이 있네. 민수가 은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키스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각종 명품 쇼핑백과 준혁의 법인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 정말 역겨웠어. 매일 밤 잠꼬대로 유나야. 미안해 하는 거 듣는 게 고문이었다니까? 은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심지어 섹스할 때도 가끔 유나 이름을 불러.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래도 참은 보람이 있잖아. 이제 우린 100억대 부자야. 스위스 계좌에 넣어둔 돈이랑 합치면 300억은 넘을 거야. 완벽해. 이제 이혼만 하면 돼. 아, 그리고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인데. 해외로 데려가야지. DNA 검사하면 들통날 테니까. 5년이나 박준혁, 그 바보가 아빠인 줄 알고 자란 애한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우리 계획의 일부잖아. 둘은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5년간의 사기극이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스위트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순자가 선두에 서서 들어왔어요. 뒤로는 유나와 내 쌍둥이들,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뭐야?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가운을 여맸습니다. 샴페인 잔이 떨어져 카펫을 적셨어요. 어떻게 여길? 민수도 당황해서 바지를 찾았습니다. 박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이 호텔도 우리 집 거야. 내가 못 들어올 곳이 어디 있니? 준혁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반나체로 있는 모습. 자신의 카드와 서류들이 침대 위에 흩어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최은지. 설명해. 이게 대체... 여보, 이건 오해예요. 민수 씨. 아니, 민수 오빠는 그냥 투자 상담을 하러. 투자 상담을 속옷 차림으로 한다고?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쌍둥이들은 무서운 분위기에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시우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5년간의 불륜 증거, 횡령 내역, 검사 조작 증거, 민수의 전과 기록까지 다 있어.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호텔 CCTV, 키스 사진, 은밀한 만남들이 낱낱이 찍혀 있었어요. 은지와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하나 더. 박순자가 DNA 검사 결과를 들어보였습니다. 재현이는 준혁이의 아들이 아니야. 민수, 내 아들이지. 그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은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통난 이상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어차피 처음부터 거지 같은 결혼이었어. 남편이랍시고 병신같이 남자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맨날 전처 이름이나 불러대는데 내가 이 결혼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해? 이혼이라면 오히려 내 쪽에서 요구해야 돼. 알아? 최은지!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남자 같지도 않은 놈이랑 무려 5년이나 살았어. 내가 딴 눈을 팔지 않게 생겼어? 스님이 아니라 부처가 직접 와도 박준영 너랑은 못 살아. 알아? 그리고 어차피 세상 부자들 다 애인 따로 두고 살아. 그런데 왜 나만 욕해? 왜 나만 나쁜 년이야? 은지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민수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부자들이 돈 좀 뺏겼다고 이 난리야?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뻔뻔함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용감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나쁜 짓은 나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5살 아이의 말에 은지와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순자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최은지, 최민수, 결혼 사기, 횡령,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은지와 민수는 더욱 발악했습니다. 이게 체포까지 할 일이야?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너희는 그렇게 깨끗해? 그 더러운 돈 좀 나눠 쓰겠다는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냐고! 재현이가 울면서 은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그 순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이제부터는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진짜 아빠. 5살 아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아빠? 그래, 내가 내 진짜 아빠야. 박준혁은 가짜였어. 준혁은 5년간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자신과 아무 관계없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은지와 민수를 연행하려 하자 은지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박준혁 당신도 깨끗해. 회사 돈으로 개인 투자한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비리 다 갖고 있어. 나만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거. 우리 준혁이는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쓴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위조한 서류들만 잔뜩이지. 은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끌려가는 게 억울해. 세상이 불공평해. 왜 가난한 사람만 벌 받아야 해? 아! 그들의 절규는 호텔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나는 재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재현아, 이모가 나중에 꼭 만나러 갈게. 힘내. 민수가 혼자 남겨진 재현이를 보며 끝까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정 주지 마.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은지와 민수는 계속 악다구니를 썼어요. 이건 부당해. 사랑이 죄냐? 돈 많은 놈들이 더 나빠. 은지와 민수가 떠나고 순간적으로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는 충격으로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가 복잡한 눈으로 재현이를 바라보다가 수행비서를 불렀습니다. 데려가게. 알아서 잘 챙겨줘. 가족들이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순자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우리 가족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진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나는 내 쌍둥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가족 곁에 섰어요. 비록 어색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전국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5년 불륜 사기극, 내 쌍둥이 엄마의 눈물겨운 복귀, 검사 결과 조작한 충격적 진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최은지 진짜 뻔뻔하다. 끝까지 반성 안 하네. 유나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내 쌍둥이 키우면서 버티다니. 박준혁도 반성해야 돼. 아내를 믿지 못한 죄가 크다. 일주일 후 박가의 대저택에서 작은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진짜 가족을 위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내 쌍둥이들은 커다란 저택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커요. 무서워요. 시은이가 유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준혁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공백은 너무 컸어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희 아빠니까.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게.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도 이제 용서했어요. 유나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화해해야 했어요. 한 달 후, 은지와 민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어요. 온 국민이 주목하는 세기의 재판이었으니까요. 피고인들은 5년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결혼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위증, 명예훼손 등 총 15개 혐의입니다. 은지와 민수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은지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였어요. 5년간 연기한 출연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증인으로 나온 유나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5년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다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내 쌍둥이들도 법정에 왔습니다. 시우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판사가 허락하자 시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아줌마와 아저씨는 뭘 받아야 해요. 은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아? 그래도 거짓말은 안 돼요. 시연이도 나섰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거짓말 안 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증언에 방청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거는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에 가담한 병원 직원의 자백, 은지와 민수의 통화 녹음, 횡령 증거까지. 이게 다 조작이에요. 음모예요. 은지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은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부당해요. 왜 가난한 사람만 감옥 가야 해요? 재벌들은 더한 짓 하고도 멀쩡한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현이는 민수의 친척에게 맡겨졌습니다. 유나는 가끔 재현이를 찾아가 용돈을 주곤 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유나의 마음씨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와 내 쌍둥이들은 이제 완전히 박가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먹한 부분들이 있었죠. 준혁은 매일 밤 서재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놓친 5년 되돌릴 수 없구나. 어느 날 아침 유나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설마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입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임신이라니.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5째가 생겼어요. 준혁은 깜짝 놀라며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어머니, 유나가 임신했어요. 박순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번에는 내가 직접 산후조리 해줄게. 내 쌍둥이들도 신이 났어요. 얘들아, 동생이 생긴대. 이번엔 한 명일까? 또 쌍둥이일까? 가족들의 축하가 이어지는 중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수감 중이던 최은지 씨가 옥중 출산했습니다. 화면에는 은지가 수갑을 찬 채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이의 친부인 최민수 씨는 면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는 TV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은지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준혁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 하지만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박순자는 냉정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야. 하지만 유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병원으로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초췌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왜 왔어? 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같은 엄마로서 와봤어요. 비웃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유나는 가방에서 아기 용품을 꺼냈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가지들이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그냥 짧게 돈만 먹고 헤어지자 생각했어. 근데 만날수록 욕심이 생기잖아.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고 5년이나 같이 살다 보니 그만.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은지 씨도 엄마예요. 비록 감옥에서지만 아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재현이는 가끔 들여다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가 돌아서려는데 은지가 불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진짜 천사구나.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병원을 나오는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6개월 후 유나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었어요. 준혁은 태교에 열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유나의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줬죠. 아가야, 아빠야, 너는 형아들, 누나들처럼 씩씩하게 자라렴. 내 쌍둥이들도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동생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시연이가 물었어요. 다 같이 정해볼까? 시원이는 어때요? 시원하게 새 출발한다는 뜻으로. 시준이의 제안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 내가 숨겨온 게 하나 있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유나를 쫓아낼 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 박순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은지 집안의 투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어머니! 준혁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그래. 나도 돈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야. 은지가 들어오면 회사가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 돈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킬 미끼인 줄도, 그렇게 더럽게 모인 돈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박순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유나야, 나도 은지만큼 나쁜 사람이었어.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사람이세요.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겠니? 이미 용서했어요. 진심으로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한편 감옥에서는 은지와 민수가 각각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교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반성하고 있었어요. 반면 민수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다 박준혁 때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동정을 구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 쓰레기였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이번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이를 낳았어요. 준혁이 손을 꼭 잡아주었고 박순자가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다섯째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시원이가 나왔어요. 내 쌍둥이들이 동생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유나야. 정말 고마워.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요. 박순자도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거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박가는 이제 완전히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내 쌍둥이들은 학교에 잘 다녔고 막내 시원이는 형과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유나는 다시 수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창이 아닌 서울에서요. 박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원장이 된 것이었죠. 원장님, 오늘도 멋지세요. 직원들이 유나를 존경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녀의 인품에 모두가 감동했거든요.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매일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아빠,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오늘은 놀이공원 갈까? 와, 아빠 최고! 박순자는 이제 자상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행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옥중에서 쓴 참회록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었어요. 나는 왜 사기꾼이 되었나?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에는 은지의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민수를 만나 타락하게 된 과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유나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였다.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도 나를 용서하고 내 아이를 위해 도움을 줬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모성을 배웠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책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은지도 결국 피해자였을지도. 준혁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은지도 변한 거야. 당신의 용서가 기적을 만든 거지.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감옥에서 사망한 것이었어요. 다른 재소자와 싸우다가 일어난 사고였죠. 은지는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를 지운 지 오래였거든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악마였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은지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5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유나가 마중을 나갔어요. 왜 나를?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요. 힘내세요. 유나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었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내 쌍둥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시우와 시주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훌쩍 컸고 시연과 시은은 어머니를 닮아 미인이 되었죠. 막내 시원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란 아이였어요. 엄마, 저희가 태어날 때 정말 힘드셨죠? 어느 날 시우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저희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내 쌍둥이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준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았죠. 유나야, 고마워. 나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서. 이제 그런 말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박순자는 이제 할머니가 아닌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우가 대학생이 되어 여자친구를 데려왔거든요. 우리 증손주도 곧 보겠구나.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상처는 아물고 진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시작된 비극이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된 것이었어요. 유나는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내 쌍둥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증명한 삶이었습니다. 평창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나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 쌍둥이와 막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